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다운이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2배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7월 12일) 수요일 모닝와이드 3부 시작합니다. 네, 긴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바로 고온 다습한 환경인데요. 네. 습한 기운에 불쾌지수도 높아지지만 또 식중독이나 곰팡이 등으로 건강도 해칠 수 있습니다. 네,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 땀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게 되고 대사 능력과 면역력까지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실내 환경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네. 곰팡이의 경우 습도 60%에서 잘 서식하니 50% 이내로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마철이 끝나면 폭염이 또 찾아오니까요. 미리 건강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모닝와이드 3부 함께 하시죠. 새벽 1시경 심야 시간 한겨울 순식간에 무법지대가 된 긴급 상황.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기까지 하는데요. 수상한 질주가 처음 목격된 곳. 제보잡 차량이 직진 구간에서 옆으로 비틀비틀거립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네. 제 앞에 음주 의심 차량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차선을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차선도 제대로 안 잡고 있어요. 지금. 차선을 제대로 유지를 못하고 속도도 가속하다가 급브레이크하다가 계속 병적을 올리고 상향등을 켜며 음주 의심 차량을 뒤쫓기 시작한 제보자. 이를 의식한 건지 해당 차량이 잠시 정차를 했답니다. 제보자도 운행을 멈추고 상대를 예의주시하던 바로 그때 사고를 내?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사람을 쳐도 도망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쫓아가게 됐습니다. 직진을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트는 차량. 길목을 막아서 병적을 울려보지만 또다시 도주를 이어가는데요. 너무 위험하네요. 그렇게 약 20km 추격을 이어가며 경찰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제 차 막고 지금 도주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지금 있어요? 아직 맹동에 회전교차로에 회전교차로 혁신도시 그 사이. 지금 경찰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맹동경찰서. 바로 이 장소까지 쫓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신고자분하고 그 차를 발견한 거죠. 저희가 오니까 신고자분이 음주운전차 차량을 앞에 가서 막았습니다. 차량 밭길로 정차해주세요. 밭길로 정차하세요. 정차하세요. 경찰 도착 후 위험천만한 질주가 막을 내리나 싶었으나 순찰차와 사고를 낸 차량이 그대로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제보자 차량과 2차 충돌 사고를 내며 다시 시작된 질주. 비틀거리며 차선을 넘나드는 아찔한 고개운전이 계속되는데요. 응급승만 2대 정도 중환 필요합니다. 약 10분간 이어진 추격전. 스쿨존에 진입하면서 지원을 요청한 경찰이 도착하고 재빨리 문제 차량 앞뒤를 막았습니다. 꽉 막힌 도주를 또는 도망칠 곳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또 가네요. 와! 오! 순찰차를 들이받는 도주 차량. 이후 움직은 없었지만 긴장을 늦출 순 없었는데 빨리 잡아야죠. 정차 명령도 무시하고 하차 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운전자. 검거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답니다. 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쓰셨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끝났을 사건이었는데 우리 차를 한번 받고 상대편 운전자를 받으면서 특수 도주 치상이라는 죄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죄질이 이제 나빠진 상태고 부상자가 5명이 발생하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인천의 한 사거리에서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그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사망이 추정되며 구급차 여러 대 출동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길 위에 남성을 덮쳤고 사고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거기가 소래포구에서 술 마시고 차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단속을 많이 하는 곳이라서요. 음주운전 계속 도망가다가 사고 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시흥에서 인천 방면으로 오다 보면 소래포구 끝단이 있어요. 그 지점에서 두 개 차로로 막고 두 개 차로만 이렇게 단속을 했어요. 천천히 이제 서행하면서 하다가 바로 속도를 높여서 이탈한 거죠. 가해 운전자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만취 상태로 음주 단속을 피하다 사고를 낸 것인데요. 애기들이 둘이나 있는데 열심히 살려고 진짜 열심히 살던 동생이었고 꿈도 있었던 동생인데 하루아침에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너무 허술하게 가는 저희 나라 이 법이 저는 못마땅해요. 강력하게 처벌해서 절대 음주운전은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자로 인해 두 자녀를 둔 아버지가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고. 음주운전 사고는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 이로 인해 200명 이상이 사망한다는데요. 문제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나선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사건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불응죄인데 이럴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에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음주운전이랑 측정을 거부한 경우랑은 거의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상 도주해서 그 다음날 와서 자수해서 감면받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음주운전에 대한 낮은 처벌도 문제지만 보다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실 음주는 이게 마약과 같거든요. 중독이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다르게 디자인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얘는 상습 운전자니까 조심해. 외국과 같이 마련해야 되고요. 판사들도 좀 인식을 좀 전환해야 되고 그럼 형사 정책적인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음주운전 재범률 약 40%.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은 없어요. 새벽 3시경 강남역 인근 한 버스 정류장. 벽에 몸을 기댄 채 비틀거리는 한 남성이 그대로 주저앉는데요. 그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또 다른 남성은 상대가 앉자마자 순식간에 상대방 핸드폰을 낚아채고 그대로 탈환합니다. 절도 피해 남성은 취한 상태라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데요. 절도 현장을 알아차린 목격자도 없었던 상황. 이대로 범인을 놓치는 건가 싶은 바로 그때. 그분은 아마 경찰관이 오는지 몰랐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는 표정이었고요. 범인을 검거한 과정의 전말은요. 사건 현장에 비추고 있는 CCTV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보고 이제 문전 전파해서 저희한테 상황을 알려준 겁니다. 근처엔 관할구청 방범용 CCTV가 있었는데요. 절도 순간은 어떻게 감지한 걸까요? 통상적으로는 핸드폰을 손에다 들고 있거든요. 저희 친구가 손에 핸드폰이나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5분 전, 10분 전으로 돌아가니까는 젊은 친구가 이제 핸드폰을 뺏어서 도망가는 모습을 발견을 했거든요. 관제센터랑 실시간으로 무전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현재 절도범이 매장 앞에서 범행 후 현재 도주 중이다. 편의점 방향으로 현재 도주 중에 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자 빈박질을 멈추고 건물 안으로 몸을 숨긴 절도범. 하지만 이 과정 역시 관제실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약 5분 만에 도착한 경찰관이 그대로 수색에 나섭니다. 모니터링 통해서 건물 안을 수색했고요. 수색하는 도중에 이제 피해자가 이쪽에 앉아서 본인이 절도한 물품을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범행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CCTV에 범행 장면이 명확히 있다는 걸 보자니까 자신이 범행을 했다고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순간을 포착하는 눈은 24시간 깨어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십시오.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왕복 8차선 도로. 출퇴근 시간마다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는 이곳에서 갑자기 도로 한복판을 뛰어다니는 아이가 보입니다. 차를 보고도 계속 도로 위를 뛰어다니는 아이. 심지어 맨발 상태였는데요. 왜 그러죠?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순간. 노란티 입은 애기가 맨발로 비 오는데 계속 비 맞으면서 여기서부터 뛰고 다녔어요. 뒤에 차들 혹시 받을까봐 비상등 켜고 가고 있고. 갑자기 나타난 아이는 중앙선을 넘어 주행 차량 앞도 가로막는데요. 놀란 운전자들이 서둘러 신고했다고요. 이제 현장과 약 200m
100m 정도 떨어진 근거리였기 때문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이제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경로를 추적해보니 인근 공원에서부터 도로로 내려왔다는데요. 발견 지점까지 도로를 뛰어다닌 거리가 무려 800여 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한데요, 거리가. 뭐야? 일로 와봐. 잠깐만 일로 와봐. 왜 혼자 나왔어? 어? 재빨리 안전한 인도로 아이를 이동시킵니다. 왜 혼자 나왔어, 친구? 어? 옹알이 같은 소리? 그런 걸 계속 했고 전혀 대답을 못하고. 잠깐 있어봐. 아저씨가 엄마가 데려다 줄게. 잠깐 있어봐. 그래 차로 가자, 비 오니까. 일로 와봐. 아이를 순찰차에 태운 뒤 상의에 붙은 무언가를 발견했는데요. 애기 상의 뒤편, 이게 목 부분에 아이 이름하고 보호자 연락처 두 분이 기재되어 있는 걸 봐서 연락처로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활동 지원사와 공원에 방문했다가 손을 놓친 사이 쏜살같이 뛰어나갔답니다. 내리막길로 쭉 있다 보니까 아이가 손쉽게 길을 따라서 쭉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팔자로 도로에 홀로 남겨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뛰어든 당신 덕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인적 드문 도로에서 한 남성이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가 구금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도로. 이곳이 바로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인데요. 한 30대 남성이 갑자기 나타난 4명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저 CCTV에 찍혔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1일 이른 아침 나란히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가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오토바이에 손짓을 하더니 멈춰 세우는데요. 그리곤 갑자기 폭행이 시작됩니다. 밀쳐서 쓰러뜨리고 끌고 가며 계속된 폭행. 무려 1시간 동안이나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아프니까 소리 지르는 그 소리는 들었죠? 내 시작부터 좀 많이 이리저리 긁고 다니면 어땠잖아. 무서워라 참. 충격적으로 보는 거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들은 왜 폭행을 한 것일까? 현장에 있던 목격자에게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Sau đó hỏi là có vị hay là có tiền gì không. Cái một hai cái bảo ra ngoài đường cho bằng được. Để bọn đánh ra. Thì có cái là giờ rất sợ mà hoang mang. 일면식도 없었지만 돈을 내놓으라며 시작된 폭행. 목격자는 인근 민가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고 하는데요. Người ta bảo vệ nhưng mà không bảo vệ sau đó mình đi tìm đường để chạy. Bảo là đi ra ngoài cá. 사건 현장 바로 앞에는 민가가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저 사람들이 그리지 그 생각만 하고 내가 때릴까봐 없죠. 목격자가 도움을 청하는 동안에도 무자비한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도대체 이 폭행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Dừng sáng mà lối kéo là hỏi có tiền hay không là bọn nó dọa bảo cảnh sát là cứ bảo ra ngoài đường. Thì một hai cứ bảo ra ngoài đường cho bằng được. Để bọn đánh ra. 약 1시간가량 지속된 무차별 집단 폭행의 피해자, 바로 이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는데요.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폭행했던 겁니다. 경영선의는 설명해줘서 애들은 연시차 있다고 그랬어요. 어제 왔으니까 그냥 저 풀렸어요. 불구속 입건되면서 집에 돌아간 가해자들 4명 모두 10대 소년이었고 그중 2명은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Cũng hơi bồn rồi là thấy nhiều người đi đó mà ngăn chặn lại đấy. Thực sự cảm giác buồn, cũng mong muốn cơ quan pháp luật thì cảnh sự quản. 폭행 당시 피해자는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보려 하지만 이렇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이후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을 했지만 그런데 이송도 없이 다시 떠납니다. 그냥 갔어요. 당시 출동했던 관할 지역 소방서를 찾아가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9시까지가 근무여가지고 경찰에서 이제 시간 좀 걸린다 해가지고 현장 교대를 했거든요, 저희가. 약 10분 만에 돌아온 구급차.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었어요.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어가지고 저희가 병원 이송을 했는데 그 원무과 직원과 보호자가 얘기하고 진료보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파출소로 갔다고 써있거든요.
현재 이 베트남 남성은 바로 이곳입니다.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구금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통역사와 함께 구금된 피해자를 찾아가 봤는데요. 구금된 채 그날을 생각하며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있다는 피해자. 왜 진료를 거부했던 걸까요? 만약에 자기는 치료 받으면 그럼 인이 커지니까 커지면 그럼 여기에서는 베트남 출방에 돼서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처음에서 그런 걸 거부했대요. 집단 폭행의 피해자임에도 일이 커질까 진료조차 거부했던 이 남성. 현재는 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와서 막 이게 때리는 거 저희는 억울했어요. 무서워서는 그냥 맡기만 했대요. 계속 있고 싶고 그 일하면서 돈 벌면서 비담적으로 부모님한테 보내고 싶대요. 네. 그런데 가해자들은 정작 불구속 입건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경찰에 문의를 했지만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는 없었는데요. 촉법선이라도 어차피 폭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촉법 소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돈을 뺏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폭행과 상해가 아니라 사실 강도상해인 거죠. 네. 강도상해는 7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범죄예요. 경찰도 지금은 그냥 뭐 공동 폭행으로만 이 사건을 접근하고 있지만 이거는 단순히 공동 폭행이 아니라 강도 상해로 더 엄격하게 처벌 여부를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미등록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들을 향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갈취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이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말라는 네, 피해를 입고도 미등록 외국인인 게 들킬까 무서워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건데요. 출국관리법의 특성은 행정법의 한 가지입니다. 도로를 무단 횡단을 했다든가 길거리에서 침을 뱉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범죄자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법을 어긴 사람이긴 하나 그 사람은 범죄자가 아닌 것이죠. 한 사람이 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은 명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위한 인도적 절차 아닐까요? 최근 명절인 독립기념일을 맞이한 미국. 지난 4일 전후로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생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제일 큰 휴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폭죽 행사를 많이 하죠. 하지만 불꽃놀이 등 많은 사람이 모여든 행사장 곳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 등 무려 17곳에서 연휴 기간 동안 20명이 사망했는데요. 29 victims are being reported. They dropped everything and they ran. 게다가 연휴 기간 뉴욕에서는 스쿠터에 탄 남성이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연휴마다 총기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는 미국. 독립기념일은 폭죽 행사를 많이 하죠. 들어보면 이게 총소리인지 폭죽 소리인지 약간 잘 구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덥고 사람들이 불쾌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별것도 아닌 일에 좀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많죠. 하루 평균 2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미국. 1년 중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 기간은 한여름의 축제일인 독립기념일 연휴인데요. 올해는 무려 평균 대비 10배 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매년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더 많이 죽어야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 지하철에 수상한 사람들이 등장한 미국. 운행 중인 지하철에 위험천만하게 올라서는가 하면 그 위에서 춤까지 추는데요. 그 서브웨이 서핑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전철 위에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칸칸이 넘어다니는 뭐 그런 챌린지 같은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기가 엄청 많은 게임인데 예전부터 이런 챌린지가 많이 있었어요. 레일과 지하철 위를 많이 뛰어다닐수록 높은 점수를 얻는 게임이 크게 유행했던 미국. 처음에는 게임 주인공처럼 단순히 장애물을 뛰어넘는 챌린지가 유행했지만 어느 순간 실제로 지하철 위를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결국 이 챌린지를 따라하던 10대 소년 2명이 한 주 차이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해당 챌린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SNS에서 각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많은 것 같고 이렇게 위험한 행동인지 이제 좀 인지를 하고 조심들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5일부터 때 아닌 여름 폭풍이 덮친 유럽. 초속 40m의 강풍과 폭우에 나무가 뿌리채 뽑힙니다. 네덜란드와 독일 일대에 폭풍 폴리의 거센 바람이 휘몰아친 건데요. Yes, there's a tree on the road beside me, so I had to walk around to get to this place where I'm working. So yeah, a lot of obstacles.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가 하면 열차와 항공편 운행도 일시적으로 중단됐는데요. Climate change attacks our continent in the big way. 2 days ago, the world recorded the hottest temperature ever.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단체 경고 또한 과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테니스 경기장에 2번이나 난입해 주황색 색종이와 퍼즐 조각을 뿌린 환경운동가들. 경기는 일시 중단됐는데요. 영국에 있는 환경보호단체인데 그 단체의 시그니처 컬러가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매번 시위할 때마다 주황색 플랜카드 들고 주황색 색종이 뿌리고 주황색 오일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시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국 정부의 석유 사용 금지와 관련 기업 지원 중단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 꾸준한 항의에도 변화가 없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기장과 도로, 결혼식 등을 시위 장소로 삼고 있는 겁니다. 환경을 보존하자고 하는데 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과정이 남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 단체를 보는 시선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이런 방법을 택했어야 됐나 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되게 징하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영국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예산 삭감을 발표하면서 갈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편한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과 절박한 현실을 외치는 환경단체가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한편 일본 도심에서는 요즘 까마귀와의 전쟁이 한창인데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머리와 등을 쪼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먹이를 찾기 위해 쓰레기 봉투를 찢어놓는가 하면 전신주 위에 둥지를 지으면서 정전 피해까지 발생 중입니다. 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도심을 찾은 불청객, 까마귀 때문에 고민에 빠진 일본. 가게 내부로 들어와서 꼼짝도 않는가 하면 갑자기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自転車で降りてたら頭こうやってだからヘルメットを持って家にあったそれ用にカラス用にです 발톱에 긁히거나 부리에 쪼이면서 피가 나도록 상처를 입기도 했는데요. 마음 편하게 걸어다닐 수 없게 된 시민들.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이렇게 까마귀를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도쿄에는 진짜 뭐 어디 가나 까마귀가 뭐 항상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비둘기보다 더 많다고 느껴질 만큼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 1년에 까마귀한테 습격을 당했다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막 한 700명 이상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심을 장악한 까마귀들. 도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까마귀 떼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죠. 전신주 위에 둥지를 지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약 1,400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공원 같은 데 까마귀가 머리 위로 좀 지나가고 그럴 때마다 약간 섬찟섬찟하고 피해가 좀 많다 보니까 그 공원 둥지가 있는 그쪽 둥지를 제거할 때까지 완전 폐쇄를 한다고 해요. 실제로 도심 속 공원과 거리 곳곳에는 까마귀를 조심하라는 경고문까지 걸려 있는 상황.
길거리에 이제 지정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다 아침에 이제 봉투를 갖다 놓으면은 까마귀가 아침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버린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막 찾아가지고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쓰레기 봉투를 완전 막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내놔야 하는 단독주택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 중인 일본. 까마귀가 먹이를 구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인 거죠. 큰부리 까마귀거든요. 큰부리 까마귀는 텃새입니다. 텃새라고 해서 다 도심지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한 6, 7세 그와 유사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도심지에서 먹이를 구하는 방법, 번식지를 찾는 방법을 터득해서 거기에 적응한 셈이죠. 푸른 산속이 아닌 빌딩 숲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까마귀들. 개체수 역시 꾸준히 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사람이 까마귀를 피해 다녀야 할 지경이 됐죠. 게다가 번식기 때 자기 둥지 근처에 있는 위협 요인을 생각해서 그 둥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본능으로 공격을 하고요. 주로 5월에서 6월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전신주나 가로수에 둥지를 틀다 보니까 여름에는 걷기만 해도 까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고 맙니다. 가게마다 까마귀에 대응할 수 있는 물건들을 파는가 하면 반사판과 까마귀 모형을 이용해서 까마귀 퇴치용품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까지 늘고 있죠. 공격하기 전에 그 경고 내지 위협 행동을 하거든요. 어떤 장소에 갔는데 까마귀 소리가 좀 심하게 크게 들린다든지 머리에 선의 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래 본다든지 이런 공격을 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미리 알면 그럼 되겠죠. 또 머리 위로 손을 뻗은 채 걷거나 양산을 쓰는 걸로도 까마귀의 공격을 예방할 수 있다고요. 여름과 함께 인간과 자연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일본. 더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 요하네스버그의 한 고속도로 위인데요. 여러 남성들이 한 남자를 밟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남성을 차에서 끌어내 폭행한 사람들은 모두 총기로 무장까지 한 상태였는데요. 쓰러진 남자를 그대로 두고 폭행 현장을 빠져나간 이들은 바로 남아공 부통령의 경호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통령은 탑승하지 않았는데요. 경호 중이 아니었는데도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로 폭행을 가한 이들. 남아공에 그 많은 사설 경비업체들이 있는데 남아공 정부 당국에서는 경찰 병력이 너무나 부족하자 민간 사설 단체들도 총기를 휴지하고 경비 업무, 보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청광여단이라고 불리는 사설업체 경호원들. 경찰의 지휘 아래 고위 인사들의 경호를 맡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 범죄 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고질적인 인력난까지 겪고 있는 남아공의 경찰들은 사설단체의 치안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So the SAPs lead the operation because they are public protectors, and then we follow their command. 하지만 민간업체가 나라의 치안을 관리하면서 문제도 적지 않은 상황. 결국 현장에 없었던 부통령까지 나서서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오랜 시간 경찰과 경찰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사설업체의 폭력에 시달려왔던 남아공의 주민들. 경호원들의 폭행 영상이 공개된 이후 사설 경찰에 대한 분노와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경찰관이 비무장한 선량한 시민들에게 무차별 폭행했다는 데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와 치안의 위기를 겪고 있는 남아공. 폐단의 고리가 하루빨리 끊어지길 바랍니다. 엄마 떡볶이 사 먹게 500원만 주세요. 그래 여기 있다. 빨리 먹고 들어와. 빨리 가야지. 떡볶이. 아저씨 떡볶이 좀 주세요. 자 여기 있다. 맛있게 먹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맛있는 바로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맛있네요. 맛과 추억이 함께 깃든 떡볶이. 과연 떡볶이 물가는 어떨까요? 길거리 포장마차의 경우 3,500원입니다. 흔히 먹는 분식집의 가격도 살펴봐야겠죠? 떡볶이집 앞에 왔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비 오는 날도 포기할 수 없는 떡볶이. 역시 국민 간식이네요. 2,000원 하다가 2,500원 더 올랐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또 500원 더 올랐죠. 1인분에 3,000원.
최대한 저렴한 값을 유지하는 중이지만 그래도 가격 인상은 불가피했다는데요. 자, 그럼 중요한 맛은요? 그 밖에 국물 떡볶이 4,500원부터 즉석으로 조리하는 즉석 떡볶이 6,000원까지 종류에 따라 가격도 다양합니다. 직접 가서도 많이 먹지만 주로 배달을 많이 시키죠. 배달 어플을 통해서 본 프랜차이즈 떡볶이 가격을 알아보면요. 단품 가격이 10,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비싸요. 물론 배달비는 또 별도고요. 엄마한테 500원만 달라고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엄마 떡볶이 먹게 2만 원만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싼데요? 치솟는 외식 물가 속에 떡볶이 역시 쉼없이 가격이 상승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몸값이 올라버린 떡볶이 직접 만들어 본다면요? 여기 보시는 요게 1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직접 안 해볼 수 없겠죠. 자, 옆을 보시면 14,000원에 맞는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 떡과 어묵과 치즈와 소세지, 파까지 아주 다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양이 나올지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재료를 14,000원어치만 사용해서 떡볶이 만들어보기 시작해볼까요? 보니까 고춧가루를 국산과 중국산, 베트남산 이렇게 다 골고루 섞어 쓰더라고요. 좀 넣어보겠습니다. 저울을 이용해 최대한 정확하게 가격을 계산해봅니다. 3,000원어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레시피 비율에 맞춰서 고춧가루, 올리고당, 간장 등 떡볶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금액은 5,000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가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떡볶이에 제일 중요한 떡이 들어가야겠죠. 떡볶이의 주 재료죠. 떡과 어묵까지 듬뿍 넣어주면서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됩니다. 떡에 그런데 어묵까지 넣었는데 이거 금방 넘칠 것 같아요. 결국 큰 웍이 등장하게 이만합니다. 되네요. 언뜻 보기에도 양이 어마어마하죠. 프랜차이즈 떡볶이와 유사하게 채소와 비엔나 소세지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도 금액 괜찮나요? 지금 혹시 가격 남는 금액 있나요? 지금 1,000원 정도 남아요. 5개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예산에 맞춰서 소시지와 치즈까지 추가하면 완성됩니다. 그렇게 만든 떡볶이 총 재료비는 14,000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인데요. 14,000원짜리 떡볶이가 요만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14,000원짜리 떡볶이가 이만큼 됩니다. 두 개를 함께 놓고 보니 양 차이가 확연히 보이지 않나요? 주문한 떡볶이보다 5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럼 맛도 비슷할까요? 잘 먹겠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니까 이 정도의 양을 만드는데 떡볶이 가격이 3,000원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 프랜차이즈 떡볶이는 왜 이렇게 비싼 거죠? 일단 프랜차이즈가 되면은 원재료를 프랜차이즈에서 관리를 해요. 도매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고 프랜차이즈가 원하는 가격으로 사는 게 있고요. 브랜드 가치도 들어가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업계 리더가 가격을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올리거든요. 값비싼 떡볶이들이 대거 등장할수록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을 유발시켜 떡볶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분식집에서의 가격은 왜 오르게 되는 걸까요? 다 딴 게 올라가니까 얘네들도 다 덩달아 오르죠. 주 재료인 떡에 필요한 쌀과 밀이 있죠. 치솟던 가격이 다행히 안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앞서 조리할 때 재료비의 약 21%를 차지한 고춧가루가 비상인데요. 현재 건고추 가격이 200일 넘게 상승 심각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봐서 7만 5천 헥타 재배를 했는데 2022년에는 한 2만 9천 헥타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생산량이 21년보다 한 22%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매 가격 기준으로 한 14% 높게 형성이 되었어요. 농가 상황이 궁금해지죠? 자,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한 고추 농가로 가봅니다. 이게 고춧가루 내는 거거든요. 요거를 따야 되는 거죠. 아직 푸릇푸릇한 고추를 10일 정도 익힙니다. 그렇게 되면 고춧가루를 내기 위한 빨간 고추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수확한 고추는 세척을 거쳐야겠죠. 건조하면은 이제 이렇게 말려서 나오는 거죠. 건조기와 햇볕에 잘 말려주면 이렇게 시뻘건 고추가 탄생합니다.
근데 언뜻 봐도 많이 말라서 무게가 쫙 빠지겠네요. 4kg를 말리면은 한 근 반 정도 900백이 안 나온다는 900g. 한 7~80%가 감량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건고추에서 씨와 꼭지도 빠지면요, 중량은 30% 정도 또 감소된다고 합니다. 즉 4kg의 고추를 수확하고 씻고 말리고 작업을 거치고 나면 요만큼 600g의 고춧가루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담배 나방이 많았었어요. 탄저병도 심했었고 평소에 500건을 땄으면은 300건 정도 빼기 못한 거죠.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고춧가루는 대부분 작년 건데요. 작년 고추 작황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생산량 자체가 감소돼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육매하는 사람이 나뿐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많이 안 나갔으니까 올해 한 2만 주 엎었죠. 고추 재배에 필요한 모종 판매량이 13%나 감소했습니다. 올해의 고추 생산량도 우려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넘어 올라가도 고춧가루를 안 먹으니까 국산 먹을 거 중국산 먹는다고 또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걱정이 되는 거지. 결국 수입량이 많아지다 보니 중국산 건고추 가격도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고춧가루가 떡볶이 양념에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올해 고추 작황은 양호해야 할 텐데요. 현재까지는 평년 수준의 작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마가 종료가 되고 고온이나 이런 상황이 겹치게 되면 병충해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달큰하면서도 매운 양념을 잔뜩 우려낸 마성의 빨간 맛, 땀까지 삐질삐질 흘리며 맛있게 먹던 추억 한 스푼까지. 이 떡볶이가 더 이상 가격에 입이 떡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가 되는 물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물가 중계석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포구의 특별한 제철 음식을 찾아가는 먹자 포구. 지금 그곳으로 출발하죠. 청정 갯벌이 넓게 펼쳐진 전라남도 무안군. 이곳에 지금 이맘때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게 있다고요. 더위에 지친 입맛 돋구는 이 지역의 별미인데요. 이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걸 먹으러 왔습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자,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잔치국수 아닌가요? 여기에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사장님 빨리 주세요. 특별한 거. 아, 특별한 게 따로 있었네요. 바로 이거예요. 이 간장게장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비법. 바로 무안갯벌에서 잡은 7개로 담근 간장 7게장인데요. 일반 게보다 크기가 작죠.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지 볼까요? 먼저 7게장 양념으로 국수에 간을 맞춥니다. 다음 게를 국수에 싸서 먹는데요. 이야, 갈비를 냉면에 싸 먹는 건 봤어도 이건 처음 보네요. 소리가 리얼한데요. 어떠세요, 맛이? 맛있어요. 씹히는 맛이 더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간장게장과 잔치국수의 환상 조합. 상상도 못했는데요. 고소하게 씹히는 게의 맛과 부드러운 국수의 조합이 정말 일품이라고요. 참기름 먹는 그런 맛이에요. 참기름? 네네, 고소해요. 지금밖에 못 먹는 별미거든요. 무안의 여름 갯벌이 내준 오늘 별미의 주인공. 이 칠개는요, 지금 먹이 활동이 왕성한 시기라서 한창 살이 오르고 맛이 좋답니다. 무안에서 안 먹으면 무안할 음식이 바로 이 간장 칠게장인데요. 제철 칠개를 이용해서 간장 게장으로 담가 먹고요. 또 통으로 튀겨서 바삭하게 먹기도 하죠. 껍질까지 먹으니까 키토산이 풍부해 반찬이나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무안에는 뻘이 좋기 때문에 그 칠개나 농개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손님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칠개는 오랫동안 이곳 사람들의 밥상을 책임져 왔습니다. 밥상에서 빠지면 섭섭할 반찬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라면에도 같이 먹고 그랬어요. 어릴 때. 밥에도 먹고. 네, 어머니 많이 해주셨어요. 자, 무안 갯벌의 보물, 칠개를 만나러 무안 황토 갯벌로 가보시죠. 아니, 갯벌색이 좀 독특한데요. 황토가 흘러들어가서 그런 거라고요. 미네랄과 게르마늄이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등장. 바다에 꽃게가 있다면 갯벌에는 나 칠개가 있다. 칠개 만세! 칠개들로 맛있는 식사를 즐기려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시선 집중. 경력 30년의 칠개잡이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가 보니까 이 정도 양이 10분 만에 잡은 거라고요? 소고기 한 건하고 안 바뀐다. 그만큼 맛있어. 갯벌의 맛있는 다른 보물 잠시 후 공개합니다. 별이 5개 장수돌 침대 꾸꾸꾸꾸 별이 5개 꾸꾸꾸꾸 장수돌 침대는 별이 5개 한 집에 거실에 소파까지 장수돌 침대는 별이 5개. 제철 맞은 무한 갯벌의 보물을 잡느라 분주한데요. 아우 더운 데다가 푹푹 빠지는 갯벌에서의 작업이 쉽지는 않아요. 이게 뭐예요? 칠개예요? 농기. 네? 농기. 네, 바로 이 녀석이 소고기랑도 바꾸지 않는다는 농개입니다. 농개는요, 이 커다란 집게발이 특징인데요. 수컷 3개만 있다고요. 몸무게의 반 정도 되는 아주 무거운 집게발을 들고 다니는데요. 반면 이건 암컷 농개입니다. 대왕 집게발이 없죠? 암컷, 수컷 차이가 확실합니다. 수컷 집게발은 영역 표시라든지 또 암컷 농개들에게 구애할 때 쓴다고요. 수컷 농개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칠개를 커다란 집게발로 내쫓는데요. 이를 본 칠개가 겁먹고 도망칩니다. 손만 뻗었다 하면 개가 척척 잡히는데요. 바구니 한가득 채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잡아요? 하루 잡아도 네. 30kg 잡아요. 30kg. 여기에서 농개의 재미있는 습성 보죠. 농개는 민물때가 되면 집 입구를 진흙으로 만든 뚜껑으로 덮는데요. 바닷물이 갑자기 들어와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요. 개들이 참 똑똑하네요. 그럼 발로 지가 떠다가 이거 덮었어요. 갯벌에 손을 넣었다 하면 개가 척척 나오는 어머니와는 달리 한켠에서 아들은 홀로 막대기로 개들을 잡느라 고군분투 중입니다. 막대기 갖고 뭐하냐? 청으로 싸잡아. 흘러 그 막대기를 하지 말고 이거 손으로 구멍 주워서 잡아야지. 저만의 스타일이라 그렇게 저만의 말씀드렸습니다. 스타일이잖아요. 하루 종일 작업했지만 30년 베테랑 어머니 실력에 반도 못 미치네요. 막 비우시던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대기를 잡는 거? 아,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로 하다 보면 다리에 뭐 상처라든지 뜯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예. 7년 전에 아들은 부모님을 돕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 다리가 안 빠져. 도움을 받아야 겨우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우와. 갑자기 어머니가 웃으시네요. 왜죠? 뭐 묻었어요. 아이고, 비늘그로 위장술 좀 하셨어요? 걷기도 힘든 뻘에서 30년을 살아온 어머니. 갯벌에서 작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금세 농개가 한 바구니 찼습니다. 1시간 동안 10kg이나 잡았는데요. 힘든 만큼 보람이 있다고요. 이렇게 잡은 칠개와 농개는 아들이 시장에서 판매합니다. 이건 밥 한 공기는 금세 뚝딱이라는 밥도둑 농개장. 그리고 요즘 일반 간장게장보다 더 인기몰이 중인 칠개장을 만들 건데요. 짭조름하면서도 등딱지를 딱 깨물면 고소한 맛이 입안에 확 퍼지는 게 매력이라고요. 다 좋아해요. 젊은이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이런 거 간장만 아주 원해요. 제철 맞은 칠개와 농개로 차려진 밥상인데요. 먼저 칠개 튀김을 맛봅니다.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새우 튀김만큼이나 진하다고요. 자, 이번엔 무한 양파에 칠개장을 곁들여 먹는 삼겹살인데요. 한 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맛이라고 합니다. 무한 청정 갯벌을 위하여. 어떤 맛이에요? 물을 부르는 맛이에요. 힌트 한번 주세요.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 정말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갯벌이 살아 숨쉬는 이곳, 정겨운 칠개와 농개잡이 현장을 만나고 온 청정 무한 갯벌에서의 오늘도 맛있는 먹자 포구였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 덥고 더운 날씨 가장 고민되는 것이 있죠. 바로 전기료인데요. 올해 3분기 전기료는 동결됐지만 역대급 폭염 소식에 요금 걱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이분, 전기 절약의 고수 김민경 씨.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길래 고수 소리를 들을까요? 월 평균 18,000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4인 가구 1년 월 평균 전기료가 겨우 18,000원.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쓰지 않는 코드는 다 뽑아놓고 있어요. 청소기도 청소하기 2시간 전에만 꽂아서 충전해놓고 핸드폰 충전기인데요. 귀찮아서 다들 꼽아놓고 바로바로 충전하려고 하는데 전 이것도 뽑아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플러그를 꽂아 놓으면 전력이 소비되는데요. 이를 막는 것이 첫 번째. 32개 중에 제가 필수로 사용하고 있는 4가지 정도만 코드가 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플러그를 잘 뽑지 않는 냉장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장고를 70%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너무 제품이 많으면 냉기 순환이 빠르게 돼야 되다 보니까 에너지를 좀 많이 잡아먹어요. 냉장실 내부는 원활한 냉기 순환을 위해 음식물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라? 냉동고는 꽉 차 있는데요? 이유가 뭐죠? 냉동실은 90% 정도로 꽉꽉 채워두고 있어요. 냉동된 제품들이 옆에 많으면 그 제품에서 냉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냉장고에서 냉기가 덜 나오고 그렇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혹시 냉동고에 공간이 남는다면 물을 얼려 공간을 채우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안 쓰는 등 끄고 코드 뽑고 에어컨을 26도로 맞춰놓는 것으로 하루 1kW, 한 달이면 30kW를 아낄 수 있거든요. 이 방법만으로도 하루 1kWh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한전에서도 전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1kWh를 아끼면 한 달에 30kWh, 모이고 모여 1년이면 약 9만 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네요. 한전에서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제가 아낀 만큼 돌려준다고 해서 더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에너지 캐시백. 전기요금을 아끼면 절감률에 따라 캐시백을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신청을 한 월분부터 적용돼 지급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차감을 해준다고 하네요. 전기요금 고민은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곳, 가게 일부에만 조명이 켜져 있는데요. 한창 일할 시간인데 무슨 일일까요? 시간대별로 점차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시간대에 적세적소에 불이 켜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출근한 이후 시간에 맞춰 순차적으로 조명이 켜집니다. 이렇게 사용 시간을 2시간가량 절약했다는데요. 한 46% 정도 등에서만 그렇게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럼 전기료는 얼마가 절약됐을까요? 약 650만 원에서 약 350만 원으로 무려 300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450 정도 준 것 같아요. 계속 그게 이익으로 계속 남는다고 봐야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또 다른 노력, 바로 냉장고에 달린 유리문인데요. 전에는 이게 오픈 매장이 오픈 냉장고거든요, 원래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금 비용을 들여갖고 다 설치를 한 거예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면 전기 사용량이 최대 64% 절감되는데요. 한전에서도 냉장고문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여름에도 최소한 뭐 줄여갖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해가면서 버텨야죠. 그래도 부담스럽다면 6월부터 9월까지의 요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한시적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도 있습니다. 여름철 전기료가 부담이라면 도움이 될 듯하죠. 뜨거운 여름,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면 하루 1kWh만 아껴보는 건 어떨까요? 시작. 새로운 차원의 라이프. 롤브레이커. 코나 일렉트릭.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올 전망인데요. 곳곳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지역에 따라서 소강 상태를 나타내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는 곳은 일시적으로 낮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비가 그치면 체감 온도는 31도 이상으로 덥겠는데요. 날씨가 급변하는 만큼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